투팍, 플레임은 투팍 아마루 샤커로 1971년 6월 16일 미국 뉴욕주 뉴욕시 이스트 할렘에서 출생한 미국의 래퍼, 배우이며 1996년 9월 13일 2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이름은 페루의 원주민 독립운동가였던 투팍 아마루 2세에서 유래됐으며 예명도 본명의 투팍을 변형시킨 것이다. 본토에서는 아직도 투팍이라고 불린다. 라이벌이었던 비기와 함께 역대 최고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래퍼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동시에 스눕독과 함께 서부 힙합의 대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롤링스톤에서는 투팍을 역사상 최고의 아티스트 100인 중에서 86위에 선정했다. 그 이유는 투팍이 수많은 래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해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단순히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벗어나 대중문화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과 명성을 떨친 인물이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힙합을 주류 대중음악의 자리에 올려놓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음악 저널리스트인 척 필립스는 랩을 조잡한 거리 유행에서 복잡한 예술 형식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으며 현재의 글로벌한 힙합 현상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주장했다. 도트대시 메러디스에서는 투팍을 역사상 최고의 래퍼 5위에 선정하며 투팍 샤커는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힙합 아티스트다. 투팍은 죽어서도 초월적인 랩 인물로 남아있다라고 밝혔으며 빌보드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래퍼 50인 중 4위에 올랐다. 래퍼인 YG는 자신이 투팍의 글과 시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가 정말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기에 투팍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걸 삶에 적용시키죠 라고 인터뷰했다. 역사상 최고의 래퍼를 거론할 때 항상 언급되는 나스는 자신이 투팍을 셰익스피어 너머에 놓았다며 극찬을 했고 에미넴은 켄드릭 라마와 함께 투팍이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설적인 힙합 아티스트들에게 꾸준히 찬사를 들으며 이제는 하나의 클래식이 되었음을 확실시했다. 사실 투팍을 논할 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딱히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당장 본인만 해도 연극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갱단 간 전쟁과 문화 간 갈등에 내재된 심리적 복잡성을 탐구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탐구한 주제를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블랙팬서당과 흑인 민주주의, 평등주의, 자유의 개념을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글로벌 영향에 영감을 받았다. 그렇기에 투팍의 작품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 연민, 장난기, 희망을 포함한 대조적인 주제들이 주가되며 Ambitions as a Leader, I Ain't Mad at Ya, California Love, Life Goes On, Picture Me Rolling과 같은 곡들은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뮤직의 수석 편집자 출신인 스티븐 토마스 에를로와이는 투팍이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렀지만 갱스터 랩의 순교자로 남게 된 건 역시 사실이라는 주장을 했으며 래퍼인 코르메가는 노토리어스 빅이 뉴욕을 상징했다면 투팍은 미국을 상징했다고 인터뷰했다. 한때 절친 사이였던 스눕독은 록앤롤 명예의 전당 헌정식에서 투팍을 역사상 최고의 래퍼라고 칭했으며 서히티 역시 컴플렉스와의 인터뷰에서 투팍을 역사상 최고의 래퍼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미국의 49대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는 투팍이 현존하는 최고의 래퍼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이유는 서부 해안의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진지하게 투팍이 살아있다고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투팍이 흑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지지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전설을 넘어 성자로 여겨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된다. 예시로 토끼기 모양으로 반다나를 묶는 행위는 당시 힙합계에서 가장 독특한 스타일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1990년대 패션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현재까지도 아티스트들과 모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당대 가장 혁명적인 목소리 중 하나가 된 시인이자 사회활동가였으며 음악과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하나이자 활동주의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와 하버드 대학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는 투팍이 후대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하는 수업이 생기고 여러 교수 및 학자들이 관련 논문을 작성할 정도로 현재까지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기억되는 중이다.
아티스트 개인의 역량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인정받는 부분은 뭐니뭐니 해도 가사이다. 그 외에도 갱스터 랩이나 파티 음악처럼 거칠고 화려한 힙합 음악까지도 커버할 정도로 작사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고 넓은 것이 특징이다. 투팍은 안정적인 랩 메이킹으로 빠르고 흥겨운 파티곡부터 느릿하면서 안정적인 느낌의 자전적인 곡까지 어떤 비트에서도 잘 녹아드는 랩 스타일이 특징이다. 또한 투팍의 대표곡들을 보면 대부분 템포가 느리고 투팍 역시 느릿하게 그루브를 타는 곡들이 많아 타이트하게는 못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어버브 더 로우의 Call It What You Want나 투팍의 Holla If You Hear Me, 디지털 언더그라운드 시절의 Same Song, 그리고 트러블썸 96을 들어보면 타이트하고 빠르게도 랩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색과 발성이 상당히 뛰어난데 빅이 역시 묵직한 랩톤이지만 음색적으로는 허스키하고 거친 느낌이라면 투팍은 웬만한 배우나 성우의 버금가는 굵직하고 깔끔한 목소리 톤이 매력으로 손꼽힌다. 투팍의 랩을 이후 시대 아티스트들과 리믹스했을 때도 목소리가 가장 귀에 탁 들어오는 느낌을 준다. 투팍의 어머니는 흑표당의 멤버였다. 여기서 흑표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권익보호와 향상을 목표로 했던 미국의 극좌익인 마르크스주의 성향 정당 겸 무장단체이다. 흑인의 강인함과 존엄을 표현하기에 검은 표범이 제격이라고 해서 당명도 흑표당으로 지어졌다. 1960에서 70년대 히피 열풍과 반기성 문화적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흑백 차별 금지와 흑백 평등 등을 추구하며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동시에 공권력 남용에 대항한 무장 방어를 추구했다. 멜컴 X의 급진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마오이즘, 안티파시즘, 반제국주의, 흑인들의 무기 소지권도 주장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버클리 등지에서 시위가 잦은 와중에 그 지역 경찰들로 KKK의 잔당들인 남부 출신자들을 특채로 대거 뽑아버리자 이에 자극을 받아 창당됐다고도 한다. 이 흑표당의 재판 과정 중 투팍의 어머니는 그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이 끝나고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그녀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투팍이 12살이 되기까지 불황자 수용소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83년부터 투팍 어머니의 옛 남자친구가 그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투팍을 할렘의 연기 전문 학교에 입학시키고 투팍은 분노의 포도에서 첫 역할을 맡는다. 15살 때 메릴랜드로 이사하면서 볼티모어 예술고에 입학하고 MC 뉴욕이란 이름으로 투팍은 랩을 시작한다. 1988년 이 시기는 투팍이 빈곤의 고통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던 안정된 시기였다. 학비를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볼티모어 예술고등학교에서 그는 원하던 대로 연극을 공부하고 랩 가사를 쓰는 등 자신의 창조적인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었다. 하지만 흑인 해방군의 회원이었던 양아버지 무툴루 샤커가 조직 자금 충당을 위해 벌인 무장강도 혐의로 감옥에 간 후 형편이 크게 어려워져 고등학교와 랩을 그만두고 길거리에서 마약을 파는 일을 했다. 정확히는 마약을 파는 일을 시도해 보았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2주 만에 그만두었다. 자신의 말대로면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약해져서 외상으로 넘겨주거나 전당포 주인처럼 물건을 담보로 받은 적이 많다고 한다. 이것을 보고 마약을 공급해주는 업자가 2주 만에 투팍을 해고시켰다. 이후 투팍은 캘리포니아의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약상으로 일하다가 여러 번 그의 노래 속에서 밝힌 것처럼 누군가의 충고를 따라 랩계에 뛰어들게 된다. 동기에 대해선 논란이 많지만 아마 샷건을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은 뒤부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총알들은 투팍의 머리 위 5cm 정도 스쳐 지나갔다고 한다. 1990년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친 후 투팍은 디지털 언더그라운드의 백댄서 겸 로드 매니저 객원 래퍼로서 디지의 순회 공연을 따라다니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디지는 인기 있는 그룹이었으며 특히 라이브에 강하다는 평을 받았고 투팍은 실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오프닝 무대에 서기도 하며 착실한 진보를 이루어냈다. 여기서 그는 청소년기의 노토리어스 빅을 만나게 되는데 투팍은 그를 마치 친동생처럼 여겨 빅이에게 몇 분 안 되던 그의 공연 시간마저 나누어주며 실전 경험을 쌓게 했다. 1991년 투팍 칼립스 나우로 앨범 데뷔를 했을 때 투팍은 아직 19살밖에 되지 않은 상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폭넓고 깊게 다루는 천재 래퍼로서 순식간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앨범에서 싱글 트래피드와 브렌다스 가러 베이비가 성공을 거두고 또 디지털 언더그라운드의 멤버로서 부른 노래 세임송이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는 등 매우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 비슷한 시기에 역대 힙합 관련 영화들 중에서도 수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주스의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배우로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 당시에 일어난 큰 사건은 텍사스에서 경찰을 쏜 어떤 소년이 투팍을 기소한 것이었다. 그는 투팍의 앨범이 그에게 경찰을 쏘게 할 동기를 주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사건은 점점 확대되기 시작해서 부통령인 댄 퀘일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투팍을 비난하는 전대미문의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부통령이 갓 데뷔한 신예 래퍼를 방송을 통해 대놓고 공격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이 남았다. MTV를 위시한 다른 미디어들은 투팍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길 바랐고 앨범 소속사도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이용했으며 대중들은 모두 만들어진 이미지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당시 10대에서 20대는 그를 해방과 자유의 화신으로 존경했으나 기성세대들이 보기에 투팍은 자녀를 오염시키는 불순분자였으며 동료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건드려선 안 될 무서운 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성공적인 데뷔와 동시에 큰 사건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힙합신의 거물이 되어버린 이 즈음 투팍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 앨범 Strictly for My Niggas는 이런 사정들로 인해 전작과 비교해 훨씬 더 폭력적인 이미지로 완성되었고 싱글 Keep Ya Head Up이나 I Get Around가 히트하게 된다. 아이스큐브, 아이스티, 너리 바리 네이처의 트리치, 스눕독 등과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자넷 잭슨과 출연한 영화 포이틱 저스티스에서 럭키 역을 맡았고 흥행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투팍은 영화계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게 되나 이후 여러 사건들로 인한 이미지 악화 때문에 거대 메이저 영화사들이 그를 더 이상 고용하려 하지 않게 되었다. 투팍이 출연했던 주스의 감독은 압력 때문에 신작에서 투팍을 빼야만 했고 이를 시작으로 다른 영화들 또한 취소되었으며 한동안 영화를 쉬게 되는 동기가 된다. 예술적인 면을 제외하고 가장 큰 사건은 애틀랜타에서 비번이었던 2명의 경찰을 총으로 쏜 것이다. 투팍은 당시 그들이 다른 흑인을 괴롭히고 있었음을 주장해 이 사건은 기소도 되지 않은 채 넘어가게 되지만 결과적으론 전국의 모든 경찰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또 하나의 사건은 강간 미수 사건으로 22살의 여자가 투팍을 상대로 고소한 것인데 다음 해까지 판결은 유보된다. 1994년은 투팍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그는 Thug Life라는 그룹을 발전시키고 이와 동시에 이제는 그의 상징과도 같은 Thug Life 문신을 배에 새겨 넣는다. 이건 여태까지보다 더 강경히 과격한 갱스터의 입장을 지키겠다는 뜻이고 또 투팍이 어떠한 의미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찾았다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멤버들은 비록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투팍과 같이 하게 되고 후에 여러 멤버들이 아웃로우즈로 바뀌면서도 투팍의 곁에 남아서 그의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94년 초 영화 Above the Rim에 마약상인 버디로서 출연하게 되고 그와 Thug Life가 함께 부른 Pour Out a Little Liquor도 OST에 실려 200만 장 넘게 팔리게 된다. 이것은 안 좋아진 이미지 때문에 Higher Learning이나 Menace to Society에 출연하지 못한 그에게 다시 배우로서 유명세를 얻게 해주고 OST의 유례없는 성공으로 투팍은 다시 큰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1994년 여름 2명의 소년이 또 경찰관을 죽이고 투팍의 노래 솔자스 스토리가 그들을 부추겼다고 말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11월 30일에는 총격 사건에 휘말려 총을 복부에 3방, 머리에 2방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수술 후 단지 3시간 만에 퇴원을 한다. 투팍은 이날 사건에 관련된 노래만 자그마치 10여 곡을 넘게 썼으며 마카벨리 앨범의 마지막 곡 Against All Odds에서는 많은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투팍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노토리어스 빅과 퍼프 데디를 지목했으나 그들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게다가 총격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에는 유보받았던 성폭력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1995년 2월 14일 투팍은 성폭행 사건 혐의가 인정되어 4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뉴욕에 있는 라이커 교도소에 가게 된다. 이로써 그가 이전 커리어들을 통해 쌓은 좋은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다. 투팍은 나중에 젊은 흑인 남성으로서 성공의 길을 걸을 때에 많은 유혹들을 견뎌내지 못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성폭력 사건에서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과는 관계없이 그의 음악은 성공을 거듭한다.
아직 투팍이 감옥에 있던 4월 1일, 투팍의 세 번째 솔로 앨범인 Me Against the World가 옥중 발매되고 싱글 Dear Mama 등의 히트에 힘입어 앨범은 곧 더블 플래티넘을 기록한다. 앨범이 발매될 때와 맞추어 투팍은 바이브지와 옥중 인터뷰를 가졌는데 투팍은 자신의 여태까지의 삶이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 너무 지배받고 있었으며 마약과 술에서 벗어난 감옥 안에서의 날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얘기했다. 자신이 총을 5방 맞은 뒤에 처음으로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은 그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이 내려준 기회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같은 해 8월 노토리어스 빅과 퍼프 데디 등의 배드보이 레코드 관계자들은 같은 잡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투팍이 총을 맞은 일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주장한다. 1995년 10월 슈그나이트는 140만 달러를 보석금으로 지불하고 투팍을 교도소에서 빼내 자신의 데스로우 레코드에 소속시킨다. 계약 조건은 보석금으로 지불된 돈을 계약금 삼아 투팍이 3장의 앨범을 데스로우에서 발매한다는 조건이었다. 사후 발매되었던 앨범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 구상된 것이다. 대략 150여 곡 정도 된다. All Eyes on Me가 1995년 10월에 레코딩되어 1996년 2월에 발매된다. 2장으로 이뤄진 이 앨범은 발매 후 2달 만인 1996년 4월에 플래티넘을 5회 달성하고 1998년까지 무려 9차례 플래티넘을 기록한다. 싱글로 발매된 How Do You Want It과 캘리포니아 러브가 빌보드 핫 100 1위를 달성한다. 참고로 8월에 발매된 How Do You Want It 싱글에 배드보이 레코드를 디스한 Hit It Up이 처음 공개되었다. All Eyes on Me는 솔로 래퍼가 발매한 역사상 첫 2장짜리 음반이었으며 Me Against the World에 이어 두 번째로 빌보드 200 및 탑 R&B 힙합 앨범스 차트 정상에 올라간다. 발매 첫 주 만에 56만 6천 장, 전량이 매진되었으며 1996년 말엔 600만 장이 팔려나갔다. 현재는 1000만 장이 넘게 팔렸다. 이는 그의 생전 커리어에 있어서 최정점의 상업적 성공이었다. 이렇게 힙합의 최정점에 서게 된 투팍이 1996년 퍼프 데디의 사주를 받은 사우스사이드 컴프턴 크립스 갱단원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던 래퍼가 도심 한가운데에서 총격으로 살해당했지만 오랫동안 진범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음모론을 파생시켰으며 6개월 후에는 투팍 일생의 라이벌이었던 노토리어스 빅도 같은 드라이브 바이 슈팅으로 살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1996년 9월 7일 밤 투팍은 마이클 타이슨의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데스로우 레코즈의 CEO인 슈그나이트를 비롯한 데스로우 사람들과 같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MGM 호텔로 향했다. 경기 후 호텔 로비에서 투팍 일행은 크립스 갱단 멤버인 올랜도 앤더슨을 발견했다. 올랜도 앤더슨은 이전 레이크우드 쇼핑몰에서 데스로우와 연관되어 있는 파이리츠 갱단과 싸움을 벌인 전적이 있었다. 올랜도는 자신이 소속된 사우스사이드 크립스 갱단 및 몇 명과 함께 데스로우 일행에 맞섰는데 이때 데스로우의 래퍼였던 트레이디의 목에 있던 데스로우 목걸이 체인을 빼앗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MGM 호텔 로비에서 트레이디와 같이 동행하고 있던 투팍은 올랜도 앤더슨을 발견하자 바로 달려들어 그를 공격했고 뒤이어 데스로우 일행 전체가 그를 집중 구타했다. 이 상황은 당시 호텔 CCTV에 촬영되어 훗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상이 되었다. 폭행 사건 이후 호텔을 나온 투팍과 슈그나이트 일행은 검은색 BMW 750iL을 타고 자신들의 클럽인 662로 향했다. 사건의 진행은 11시부터 11시 5분까지 그들이 자동차에서 볼륨을 너무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었다가 풀려났다. 사건의 진행은 오후 11시부터 11시 5분까지 그들이 자동차에서 볼륨을 너무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었다가 풀려났다. 오후 11시 10분 맥심 호텔 앞에 위치한 코발 레인과 플라밍고 로드 사이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를 보고 차를 정지했는데 이때 여자 2명이 탄 차량이 왼편에 정차한 채 슈그와 투팍에게 말을 건네 시선을 빼앗았다. 슈그는 운전하느라 보지 못했으며 투팍은 차량의 썬루프 위로 몸을 일으켜서 여자들에게 클럽 662로 오라고 초대했다. 맨 앞엔 리드카, 왼쪽 옆에는 트레이본 레인, 가운데는 슈그와 투팍이, 뒤로는 프랭크 및 아웃로우즈 멤버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해 한 프로파일러는 차로 둘러싸인 시팅 덕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한마디로 퇴로가 전부 막힌 상태였다. 오후 11시 15분 여자들이 말을 걸어 시선이 쏠린 사이 우측으로 흰색 캐딜락이 조용히 다가와 차량의 창문을 열고 투팍이 타고 있던 BMW 750iL의 오른편에 정차한 뒤 글록 22를 꺼내들고 이들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했다. 글록 22에서 발사된 탄환 11발 중 9발이 투팍에게 집중되어 겨눠졌고 한 발은 운전 중이던 슈그나잇의 머리에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투팍은 그중 4발을 신체에 맞았으며 2발은 가슴에, 1발은 팔에, 그리고 나머지 1발은 대퇴부에 명중되었는데 가슴에 맞은 2발 중 1발은 그의 오른쪽 폐에 꽂혀 치명적인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이 차는 말끔히 수리된 상태로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셀레브리티 카스 라스베이거스 매장에 전시되어 있으며 미국 TV 프로그램 전당포 사나이들에서 주인공들이 이 차를 알아보러 가는 에피소드에 나온다. 총격 사건 이후 경찰은 슈그나이트와 투팍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투팍은 6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호흡기에 의지하게 되었다. 데스로우의 아티스트이자 투팍의 절친이었던 데니 보이는 당시 투팍이 있었던 병실에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살해 위협에 대해 증언했다. 아웃로즈 멤버였던 나폴레옹의 말에 의하면 투팍의 병실은 병원 1층이었고 창문을 통해 건물 밖에서 쉽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투팍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위협이 병원 전화를 통해 계속해서 들려오자 아웃로즈 멤버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섰다고 한다. 1996년 9월 13일 오후 4시 3분 투팍은 결국 향년 25세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투팍의 시신은 다음날 화장되었다.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던 올랜더 앤더슨은 생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투팍의 사망으로부터 불과 2년 뒤 자신을 아끼면서 길러준 할머니를 잃고 술을 마신 상태로 동네에서 자신이 돈을 빌려줬던 갱단 멤버와 마주치게 되었다. 여기서 트러블이 생겼고 총격전 끝에 올랜더는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투팍은 데스로우와 3장의 앨범을 낼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이미 4집 All Eyes on Me를 내고 곧 자신의 4호 앨범이 되는 The Don Killuminati, The 7-Day Theory 작업을 끝냈던 투팍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빨리 마지막 3번째 앨범을 내고 데스로우를 나와서 자신의 레이블인 마카벨리를 세울 계획임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지만 슈퍼스타를 잡고 싶었던 슈그나이트는 투팍에게 그러지 말고 데스로우 이스트라는 데스로우의 자회사를 세울 테니 이를 투팍이 이끌 것을 추천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슈그나이트가 투팍 살인에 가담했다는 루머의 근거로 쓰이기 매우 좋았다. 그러나 이후 이것은 곧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투팍 사후 다큐멘터리에서 투팍의 보디가드는 비포르 아이 웨이크에서 투팍 사고 후 슈그가 데스로우 레코드 내에서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이 상황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에 대해 소회한다. 더 킬링 오브 투팍 샤커의 저자 저널리스트 케이티 스캇도 슈그 공범설에 대해 부정했다. 1996년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조사했던 라스베이거스 경찰 소속 브렌트 베커도 슈그의 공범 가능성은 없음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슈그는 투팍을 죽일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 저작권료 때문에 투팍을 죽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차피 투팍의 사후 저작권료는 그의 어머니였던 아페니 샤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어머니가 전액 수령했다. 게다가 슈그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석방 상태에 있었으므로 살해에 동조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당시 투팍은 데스로우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즉 본인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고 앞으로도 활약할 인기 아티스트를 어떤 명분도 없이 본인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해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시기적으로도 투팍은 2장으로 이뤄진 전례 없는 볼륨의 All Eyes on Me 앨범을 내면서 음악적 성취는 물론이고 상업적으로도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으며 이는 단지 데스로우에서의 첫 앨범일 뿐이었다. 투팍은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말을 안 듣는 골칫덩이가 아니라 창출해낼 금전적 가치가 앞으로도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였다. 그러므로 슈그 공범설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주장이다. 투팍의 사망 사건 등을 다룬 키피디의 자서전인 컴튼 스트릿 레전드의 내용을 보면 투팍에게 총격이 가해지던 때 총알 중 한 발이 슈그나잇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것을 잘못 보고 슈그가 총에 맞은 줄 알고 죽었다고 확신했다고 한다.
때문에 슈그나이트는 당연히 공범이 아니다. 사실 총격 당시 슈그는 캐딜락 조수석에 타 있는 그의 친구였던 키피디가 타고 있는 것을 목격했었다. 그러나 스니치를 용납하지 않는 후드의 암묵적 룰 때문에 총격 사건 이후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범인을 알아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데스로우 내부 스눕독을 포함한 동료 래퍼들과 직원들이 슈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스눕독은 1997년 데스로우 레코드를 탈퇴하면서 가진 인터뷰에서 슈그가 투팍을 살해한 것이라고 언론에 이야기함으로써 인터넷에서 슈그 살해설 음모론이 불이 붙게 되었다. 투팍 사망 당시 보디가드였던 프랭크 알렉산더가 생전 이 소재를 활용해 레기 라이트가 배후에서 투팍을 죽이는 데 설계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며 다큐멘터리도 제작했었다. 그러나 투팍의 사망에 분노한 슈그나이트는 복수를 이유로 비기 살인 사건에는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컴튼 지역에서 마약 거래로 유명했던 갱단 멤버이자 올랜도 앤더슨의 삼촌인 드웨인 키피디 데이비스는 투팍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조카인 올랜도와 함께 마이클 타이슨의 경기를 보러 갔고 그날 밤 투팍에게 총격을 가했던 차에 탑승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즉, 그는 모든 것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키피디는 사건 이후 여러 인터뷰는 물론이고 컴튼 스트릿 레전드라는 자신의 자서전까지 내면서 수차례에 걸쳐 당시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인터뷰 클립들은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형사로 일했었던 그렉 케이딩은 본래 LA에서 살해당한 노토리어스 빅의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투팍 살인 사건과 키피디에 대한 연관점들을 알아내기 시작했고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의 협조를 얻어 투팍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렉 케이딩은 투팍 사망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키피디에게 다른 확실한 죄목을 빌미삼아 으름장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마약상이었던 키피디의 불법 마약류 소지 및 판매 사실은 이에 적합했다. 그 결과 2009년 그렉 케이딩은 다른 형사 한 명과 함께 키피디에게 그의 마약 거래 혐의는 물론 투팍 살인에 관련해서 자신이 수사로 밝혀낸 것들을 나열하며 키피디가 투팍 사망에 대해 입을 열지 않으면 그를 체포할 것임을 밝혔다. 당시 40대 후반의 나이에 암 투병 중이던 키피디는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국 모든 사실을 그렉 케이딩에게 밝히기로 결정했다. 키피디의 자백 과정에서 키피디와 그렉 케이딩 및 다른 한 명의 형사는 제한자 합의를 약속했다. 제한자 합의란 미국 연방검사 혹은 형사와 피고인 또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 간의 서면 계약으로 피고인이 형사에게 유용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는 이가 제한자 합의로 그 현장에서 자백하는 진술은 기소용으로 쓰이지 않는다. 즉, 제한자 합의가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털어놓는 내용만큼은 진술을 하는 사람을 구속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렉 케이딩 형사는 키피디의 입에서 그가 투팍 살인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자백받았음에도 그 현장에서 쓰인 자백은 제한자 합의에 따라 그를 체포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참고로 그렉 케이딩이 다른 형사 한 명을 대동한 이유는 제한자 합의에는 최소 2명의 형사가 필요해서였다. 둘 중 하나가 나중에 은퇴하거나 죽어서 형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키피디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제한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다른 곳에서 밝힐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로 활동하는 나머지 한 명이 그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키피디는 제한자 합의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그렉 케이딩에게 자백한 내용이 앞으로 평생 기소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이해했다. 이것은 면책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이없게도 자신이 모든 걸 털어놓음으로써 영원히 투팍 사망에 관련해 면책을 받았다고 착각한 것이었다. 실제로 키피디와 그렉 케이딩은 블라드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따로따로 출연한 바가 있는데 이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키피디는 자신이 아예 면책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그렉 케이딩은 이것이 제한자 합의였다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키피디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무용담 마냥 여기저기서 떠벌리고 다녔고 자서전과 인터뷰들을 통한 수익 및 유명세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키피디의 이런 행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모았고 경찰국은 그가 스스로 말하고 다닌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투팍 살인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자신의 조카 올랜도가 투팍 및 데스로우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자 키피디는 복수를 결심했다고 한다. 키피디는 자신과 관련된 갱스터 에릭 본집 마틴으로부터 권총을 넘겨받았다. 키피디 측은 투팍과 슈그나잇이 662로 갈 줄 알았기 때문에 대기를 타고 있었으나 1시간 넘게 그들이 나타나지 않자 그냥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다. 키피디는 차를 흰색 캐딜락으로 바꿔 탄 후 조수석에 앉아 집이 넘겨준 권총을 올랜도와 디 안드레 스미스라는 다른 한 명이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넘겼다. 그런데 키피디 일행은 차를 타고 가는 길에 투팍이 검은색 BMW 밖으로 몸을 내밀며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당연히 이들은 투팍이 타고 있는 차를 쫓아 조금 후 그들이 신호에 걸려 멈춰 있을 때 바로 옆으로 접근했다. 그 차 안에는 투팍과 슈그나이트가 있었으며 슈그와 키피디는 눈이 마주쳤다. 이내 키피디 차의 뒷자리에서부터 투팍에게 연속으로 총격이 가해졌고 키피디 일행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 호텔로 돌아갔다. 키피디는 자신들의 차가 투팍의 차 옆으로 접근하자 투팍이 총을 꺼내려고 했다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고 주장했는데 투팍과 슈그나이트의 차에는 총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키피디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올랜도 앤더슨과 디 안드레 스미스 둘 중 누가 투팍을 쐈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사람들은 디 안드레 스미스가 투팍의 차와 더 가까운 자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는 편이다. 참고로 키피디는 슈그나이트와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로 학교까지 같이 나온 관계였다. 때문에 나중에 슈그나이트와 데스로우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 데스로우 크로니클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신이 그날 밤 벌인 행적에 대해 말했다. 여기서 줄곧 투팍의 사망과 관련해 끊임없는 의심을 받아온 배드보이 레코즈의 CEO 퍼프데디가 연결된다. 키피디는 1990년대 초반에 마약 거래를 하면서 집을 알게 되었고 집을 통해 퍼프데디를 만나게 되었다. 1995년 9월 23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파티에 슈그나잇과 퍼프데디 둘 다 참여했고 여기서 총격을 포함한 큰 싸움이 일어났다. 이 둘이 총을 쏜 것은 아니었지만 슈그나잇은 이러한 소동에 퍼프데디의 멱살을 잡고 너가 꾸민 짓이냐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벌어진 싸움에서 슈그나잇의 친구였던 빅 제이크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후 퍼프데디, 집, 키피디 3명은 한 스트릿 클럽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퍼프데디는 그들에게 투팍과 슈그나잇을 죽이면 100만 불을 넘기겠다고 제안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든 데스로우 체인을 뺏어오는 사람에게 $10,000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레이크우드 쇼핑몰에서의 싸움이 일어나자 트레이디의 데스로우 체인이 노려졌던 것이다. 그리고 투팍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퍼프데디는 키피디와 집에게 그들의 소행이 맞냐고 물었고 키피디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투팍의 사후 FBI가 키피디에게 말하길 퍼프데디는 실제로 100만 불을 집에게 넘겼는데 그 돈을 집이 모두 독차지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키피디 본인은 한 푼도 못 받았다. 추가로 집은 이 사건 이후 얼마 안가 자신의 나이트클럽을 열기도 했다. 퍼프데디는 사우스 사이드 크립스와도 아는 사이였다. 물론 퍼프데디는 이런 얘기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24년 7월 25일 한창 디디게이트로 떠들썩한 중에 법원 문서로 퍼프데디가 암살자에게 $10,000,000를 지급해 투팍 샤커 암살을 의뢰했음이 드러나 결국 투팍을 살해하라고 한 의뢰자가 퍼프데디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2023년 7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은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한 주택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네바다주에는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 2023년 9월 30일 미국 경찰이 27년 만에 투팍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키피디를 검거했다. 노토리어스 빅 또는 B.I.G라 불리며 본명은 크리스토퍼 조지 라토어 월리스이고 미국의 전설적인 래퍼이자 배우이다. 1972년 5월 21일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자메이카 출신 흑인이었는데 아버지는 그가 2살 때 가정을 떠났으며 어머니 볼레타 월리스가 투잡을 뛰면서 그를 키웠다. 어린 시절 동네 이웃인 색소폰 연주자 도널드 해리슨에게 음악에 대한 많은 걸 배웠다고 한다. 카톨릭 학교를 다니며 JG, DMX 등과 동문이었던 그는 뛰어난 수재였으나
불우한 환경 탓에 12살부터 마약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리에서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랩을 시작했는데 이미 이때부터 거리에서 뛰어난 래핑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17살 때 몇몇 범죄에 연루되면서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감옥을 나온 후 비기 스몰스라는 예명으로 데모 테이프를 제작한다. 이에 깊은 인상을 받은 DJ 마스터 C는 그의 테이프를 힙합 전문지 더 소울스의 기자이자 래퍼 빅 데디 케인과 같이 일하는 매티 씨에게 들려주었다. 결국 비기는 더 소울스의 매거진에 언사이니드 하임란에 실리게 되고 업타운 레코드의 인턴으로 있던 프로듀서 퍼프 데디의 눈에 띄게 된다. 동시에 이후 서부 힙합의 거물이 되는 투팍 샤커와의 친분도 쌓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게 되고 1993년 8월 8일 이미 결별한 여자친구 사이에서 덜컥 딸을 갖게 되자 어머니와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음악을 포기하고 다시 마약 판매에 손을 대게 되는데 퍼프데디가 간곡하게 설득해 다시 음악을 하게 된다. 이후 퍼프데디가 세운 배드보이 레코드와 계약을 하고 1992년부터 더 노토리어스 B.I.G라는 새로운 예명으로 여러 리믹스 곡의 피처링과 객원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많은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의 높은 순위를 기록, 나름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1994년 R&B 가수 페이스 에반스와 결혼, 아들을 갖게 된다. 1994년 8월 9일 그의 첫 개인 활동 싱글인 주이씨가 빌보드 팝 차트 27위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되고 9월 13일 첫 정규 앨범 레디 투 다이가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순식간에 거물로 떠오르게 된다. 이후 후배 그룹 주니어 마피아를 성공적으로 데뷔시키고 걸출한 R&B 뮤지션들과도 작업을 하면서 그의 가장 많은 앨범을 판 솔로 래퍼로 거듭났으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그의 최고의 랩 아티스트 상을 받는다. 1995년 9월 두 번째 앨범 라이프 애프터 데스의 레코딩 작업에 들어갔으나 법적 논쟁 때문에 질질 끌리게 되어 무려 18개월이나 걸리게 된다. 1996년 5월 23일에는 맨해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두 사람을 폭행하고 살해 위협을 가한 죄로 체포되어 100일 동안 자원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해 몇 달 후 집에서 마약과 총기가 발견되어 벌금을 물었다. 또한 차 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가 박살나면서 지팡이를 쓰게 된다. 비기는 원래 투팍과 매우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이후 11월 30일 투팍이 맨해튼의 쿼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무장 강도를 만나고 귀중품을 내놓으란 말에 총을 꺼내다 총격을 당해 5발이나 맞고도 기적적으로 생존하는 일이 생겼다. 투팍은 비기를 의심하게 된다. 강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감 중일 때 그는 바이브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1994년 11월 30일 내가 총격을 당하기 전에 비기랑 퍼프 데디는 내가 총격을 당했던 맨해튼 스튜디오에 있었어. 그들이 날 쏜 거라고. 그리고 내 보석이랑 돈을 빼앗았겠지 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투팍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린 안 그랬고 그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을 거야. 생각해봐. 총을 몇 발이나 맞은 사람이 제정신일 수 있겠어? 라고 결백함을 주장했다. 어쨌든 일련의 사건과 의심이 겹치면서 힙합계는 배드보이 레코드 및 노토리어스 B.I.G로 대표되는 동부와 데스로우 레코드 및 투팍으로 대표되는 서부로 갈라졌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비기와 투팍은 디스전을 벌인다. 1996년 투팍이 전설적인 디스곡인 힙 앱 업을 공개하면서 힙합계의 갈등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 1996년 9월 투팍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을 당하고 중태에 빠져 있다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총격의 배후에 비기를 비롯한 동부 힙합계가 연관되어 있었다는 의심이 떠오르게 되었다. 비기의 당시 아내 페이스 에반스는 투팍의 총격이 알려진 당일 밤 비기가 충격과 공포에 빠져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미 살인 협박을 여럿 받아오던 비기로선 자기 통제 이상으로 커져버린 사태에 엄청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투팍도 처음에는 비기를 비롯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동부 래퍼들을 모조리 디스했지만 이후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터뷰를 통해서 상황이 미디어에 의해 과장되었고 이건 비기와 자신의 개인적인 갈등일 뿐이라며 무마를 시도했던 적이 있다. 1997년 2월 비기는 3월 25일 발매할 예정인 2집 라이프 애프터 데스의 프로모션과 리드 싱글 힙스터 나이즈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났다.
그런데 3월 9일 오전 12시 45분 비기가 타고 있던 GMC 서버번이 멈춰선 사이 쉐보레 임팔라를 탄 흑인 괴한들이 총격을 가했고 9mm 총알 4발을 맞은 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30분 후인 3월 9일 오전 1시 15분에 사망 판정을 받는다. 사망 15년 만에 공개된 부검 보고서에 의하면 4발의 총알 중 3발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부상만 입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첫 번째 총알은 왼쪽 팔뚝에 맞은 뒤 손목에 박혔고 두 번째 총알은 등에 맞은 뒤 왼쪽 어깨를 빠져나간 관통상이었다. 세 번째 총알은 음낭 왼쪽에 맞았는데 상처가 얕아서 치명적이진 않았다. 하지만 네 번째 총알이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는데 오른쪽 엉덩이를 뚫고 들어간 총알이 몸통 전체를 대각선으로 관통하면서 결장, 간, 심장, 왼쪽 폐 등 중요한 장기에 큰 손상을 입힌 뒤 왼쪽 어깨에서 멈췄다. 그의 나이 24살. 투팍이 죽은 지 불과 6개월도 안 되어 동부와 서부의 힙합 거물이 비슷한 방식으로 암살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사건을 엮은 음모론도 여럿 나왔다. 비기의 장례식은 3월 18일 치러졌다. 런 DMC, 릴킴, 버스타 라임스, DJ 쿨 허크 등 350명의 문상객이 다녀갔으며 그의 유해는 화장되었다. 이후 3월 25일 본래의 계획대로 2집인 라이프 애프터 데스가 정상적으로 발매되었다. 앨범의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크게 호평을 받았으며 여기에 비기의 추모 열풍까지 겹쳐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범인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의심받는 사람들이 몇 있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범인으로 지목되지는 못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암살되기 전까지 앨범의 홍보 때문에 인터뷰, 라디오와 같은 여러 매체에 등장을 해왔기에 사망하기 전의 행보가 상세하게 밝혀져 있는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력한 용의자가 한 명 생겼다. 바로 워델 푸치 파우즈라는 인물이다. 160cm대의 작은 키와 마른 체구를 가진 푸치는 콤프턴 지역에서 활동하던 갱스터로 청소년 시절부터 여러 총격전에 가담하고 살인을 저지른 킬러였다. 그는 조지 윌리엄스라는 갱스터를 통해 데스로우 레코드의 CEO이던 슈그 나이트를 알게 된 후부터 슈그의 요구에 따라 여러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였고 그 대가로 슈그로부터 현금, 집, 차 등을 받았다. 푸치는 평상시에도 자신의 감정을 별로 드러내지 않았고 웃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데스로우의 아티스트이던 데니 보이는 한 인터뷰에서 푸치를 두고 매우 섬뜩한 분위기를 풍겼다고 회상했다. 푸치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늘 조용하게 활동했다고 하며 당시 슈그와 관련된 갱 멤버들이 들락거리던 데스로우의 녹음 스튜디오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투팍 샤커 살인사건 이후 집행유예 위반 혐의로 감옥에 들어간 슈그는 분노해서 푸치에게 비기를 죽일 것을 사주했다. 당시 슈그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가졌던 테레사 스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녀가 슈그 변호사의 비서 역할을 함에 따라 면회를 통해 슈그와 소통할 수 있었다. 푸치에게 슈그의 지령을 전달한 것이다. 슈그와 테레사는 슈그의 변호사가 담배를 피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속언대며 비기를 살해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비기가 LA를 방문한 1997년 3월 9일 푸치는 비기에게 총 4발의 총격을 가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푸치는 그 대가로 13,000불을 받았다고 한다. 훗날 테레사 스완은 경찰에게 비기 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혔고 조지 윌리엄스는 감옥에 들어간 뒤 옥중 편지로 비기를 쏜 사람이 푸치임을 언급했다. 투팍 살인 사건을 풀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렉 케이딩 전 형사는 테레사 스완이 경찰에게 이를 털어놨을 때는 시간이 너무 흐른 뒤였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이미 막혀있던 상태라서 푸치가 받았다는 돈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푸치가 범인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렉 케이딩은 테레사 스완은 면책 약관을 통해 자신이 나중에 자백한 내용에 관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토리어스 B.I.G. 일명 비기는 1990년대 미국 힙합의 황금기에 동부 힙합을 대표하며 서부 힙합의 투팍 샤커와 함께 신을 양분했던 래퍼였다. 생전에 만든 2장의 정규 앨범 모두 힙합 신을 넘어 미국 음악사에서 손꼽히는 명반이다.
역사상 최고의 랩 실력을 가진 래퍼 중 하나로 상당수의 리스트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래퍼 1위에 선정했다. 1990년대 중반 당시 투팍이 정규 앨범 3장을 먼저 내고 랩으로 하는 사회운동을 통해 대중성, 상업성, 예술성까지 모두 잡고 명실상부 힙합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때에 비기가 감히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시대를 앞선 랩 실력 하나 때문이었다. 사망한 뒤 음악적 커리어를 재평가받아 레전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데뷔와 동시에 레전드가 되었다는 평까지 받을 정도였다. 뻥뻥 뚫리는 시원시원한 발성, 아이덴티티인 허스키하고도 독특한 비음이 섞인 묵직한 톤, 드럼 소리처럼 툭툭 끊어지면서 만드는 그루브, 말하듯이 자연스러운 플로우, 시대가 변해도 촌스럽지 않게 시원하게 꽂히는 고도의 라임 배치, 밀고 당기는 천재적인 박자 감각 등 랩 실력으로는 완전체라 할 만하다. 또한 음원도 좋지만 라이브는 더 잘했으며 심지어 랩 메이킹을 종이 없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후 녹음했다고 한다. 모든 곡을 프리스타일로 만들었다는 뜻이며 말 한마디가 곡이됨을 몸소 보여줬다. 허나 현재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에 라이트 팬이나 대중 입장에서는 에미넴이나 켄드릭 라마 등의 화려한 랩을 구사하는 래퍼에 비해 역대 최고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전형적인 옛날 붐백 비트에 느리게 랩을 하고 있으니 최근 랩과 힙합의 조류에 길들여진 이들은 비기가 최고의 래퍼냐는 말에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수많은 래퍼들과 관계자, 팬들이 말하는 비기 랩의 특징이자 강점은 에폰레스, 즉 청자가 가장 듣기 편하게 뱉는 랩이라는 점이다. 이 강점을 이해하려면 래퍼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래퍼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비트에 어울리는 라임 메이킹을 했는가와 비트에 어울리는 플로우를 구사했느냐가 주 기준이 되기에 힙합이 음악인 이상 시청자는 래퍼의 플로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래퍼가 아무리 좋은 주제와 표현을 쓰고 라임을 떡칠해봤자 랩 스킬에 묻혀서 기껏 쓴 가사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기는 그러한 딜레마를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플로우를 연구해서 라임은 라임대로 들리고 리듬감도 살리고 가사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고 주이씨, 히포나이즈 등의 명곡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아직도 그의 랩 메이킹과 라임은 힙합계의 연구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게다가 그가 가진 특유의 사기적인 하이톤이면서도 로우톤을 뛰어넘는 무게감이 깃든 목소리는 힙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평가받는다. 굳이 기교를 넣지 않아도 이미 두껍고 위압적이며 한방 한방에 묵직한 타격감을 지닌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빅파파나 수어사이드 토스 같은 조용하고 느린 곡을 부르더라도 매우 듣기 좋으며 파리 앤 불쉣처럼 큰 소리를 힘주며 랩할 땐 듣는 입장에서는 기차 화통 삶아 먹은 듯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다. 90년대 초반 대부분의 래퍼들은 빅데디 케인과 라킴의 라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비기의 라임 패턴은 기존 래퍼들과 음반 제작자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라임과는 전혀 다른 발전된 형태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라이밍이 되지 않는 단어들을 가지고 발음을 굽혀 라임으로 만드는 능력도 탁월했다. 단순히 발음을 비슷하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음절이 다른 단어들을 단어의 음절을 자유자재로 늘리고 줄이면서 하나의 라임으로 만들어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I love the dow를 들어보면 something과 from을 가지고 라임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음하면 각각 이음절, 이음절 단어이므로 라이밍이 될 수가 없지만 비기는 something을 some으로 발음하고 from을 from으로 발음하면서 음절이 다른 두 단어를 하나의 라임으로 완성해냈다. 비기의 라임은 숱하게 올라오는 라임 체킹 영상만 봐도 대단함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의 박자 완급 조절은 현재 래퍼들 사이에서도 매우 독특하다고 평을 받는다. 분명 정박과 엇박을 넘나들긴 하는데 생각보다 가사량이나 들리는 음절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동시대에 나온 나스의 나스 이스 라이크만 들어봐도 대부분 래퍼들의 엇박은 구사할수록 랩이 빨라져서 라임이 안 들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비기는 가사와 박자를 동시에 설계한 듯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랩을 구사한다. 이런 특이한 박자를 타게 된 비결이 비기가 어릴 적 재즈 아티스트를 지망했던 때 쌓은 드럼 이해도 덕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프리스타일 실력 역시 최상위권이었다. 실제로 투팍의 디스곡 힛 앤 업 중에서 이거 프리스타일 배틀 아니야 임마 라인이 있었던 것 또한 투팍이 비기보다 프리스타일이 좀 처져서 그렇지 않느냐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이다. 물론 투팍도 프리스타일로는 한가닥 인정받는 래퍼였고 당시에는 랩 배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었기에 본인의 디스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 힙합 음악의 중심이 G-펑크, 붐랩을 거쳐 트랩, EDM으로 옮겨지고 그 때문에 래퍼에 대한 평가도 변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기의 랩은 시대를 넘어 힙합 역사상 최고의 래퍼 중 한 명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보통 이 고트에 꼽히는 다른 래퍼들로는 동시대의 투팍, 나스, 제이지, 비겔, 빅펀, 안드레 3000, 라킴, 에미넴과 비견되며 다른 세대까지 확장하자면 켄드릭 라마, 빅데디 케인, 쿨지 랩, 그리고 MF 둠 정도가 있다. 물론 이러한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을 비교해서 우열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결국 취향 차이로 귀결하지만 단순히 누가 더 위대하냐를 떠나서 순수 랩 실력만으로 최상위 자리에 오른 사람은 거의 비기만이 꼽힌다. 다른 래퍼들은 랩 실력 외에 다른 공적을 조명받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라킴은 랩 가사에서 라임 쓰는 법을 최초로 정립했다는 역사적 의미, 투팍은 주제의 다각화와 소수자 인권운동, 나스는 일메틱과 거리의 삶을 잘 묘사하는 뛰어난 작사력, 안드레 3000는 아웃캐스트와 각종 피처링에서 보여준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음악적 실험과 프로듀싱, 에미넴은 슬림 쉐이디라는 안티팝, 비주류 컨셉의 성공 사례와 힙합 역사상 최다 음반 판매, 흑인의 장르였던 힙합에서 인종 장벽을 깬 상징성, 제이지는 그래미 어워드 다수 수상과 카니에 웨스트 등의 인재 발굴, 힙합 씬에서의 이례적인 롱런 등이 있지만 비기는 오로지 랩 실력 하나다. 랩 스킬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표현력을 저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사도 잘 쓴다. 흔히 힙합을 하려면 투팍처럼, 랩을 하려면 비기처럼 이라는 명언 때문에 생긴 오해다. 싱글 판매량을 위해서 살짝 도끼 빼고 만들었다는 주이씨, 빅파파를 들어보면 각각 밑바닥에서 성공한 자신과 여자와의 애정 행각을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했다. 특히 범죄 관련 스토리텔링 능력에 대해서는 나스와 함께 최상위권에 꼽힌다. 다만 비기는 딱히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하는 컨셔스 랩은 한 적은 없지만 이게 투팍과의 차별점이다. 즉, 되게 맛깔나게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딱히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곡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비기는 생전 리스펙, 킥 인 더 도어라는 곡에서 뉴욕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왕관 쓴 컨셉 허버까지 찍으면서 동부의 왕 또는 뉴욕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다만 서부의 왕이라는 칭호가 투팍에서 켄드릭 라마로 이어졌는 데에 비해 뉴욕의 왕이라는 칭호는 비기 사후 나스와 제이지가 디스전으로 붙었다가 무승부로 끝나고 왕자가 공석으로 남아있다는 힙합 팬들 사이에서 무용담처럼 전해지는 얘기는 그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90년대 동부, 서부를 대표하는 투팍과 비기의 싸움도 사실 전쟁하듯이 동부 대 서부로 나눠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투팍이 동부 래퍼들을 싸잡아서 디스한 것이다. 또한 비기를 노골적으로 디스한 투팍과 달리 비기는 투팍을 언급하면서 디스한 적도 없다. 대중들은 후샷야가 투팍을 조롱하는 디스곡이라고 생각했고 투팍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이 곡은 투팍의 총격 사건 전에 이미 완성됐었던 곡이며 비기 역시 해당 곡이 디스곡이라는 설 자체를 부인한 바가 있다. 다만 스닉 디스로 투팍을 디스한 적은 여러 번 있는데 더 어글리스트, 브루클린스 파이네스트, 롱키스 굿나잇에서의 디스가 대표적이다. 또한 비기가 동부 힙합을 대표한다는 말은 당시 투팍의 디스 주 대상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만들어준 이미지 메이킹에 가까웠고 오히려 킥 인 더 도어에서는 나스, 제루더 다마자, 레콘, 고스트 페이스 킬라와 같이 자신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동부 래퍼들을 광역 디스한 적이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 서부의 왕이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래퍼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물론 서부의 왕이 있다면 누구냐는 질문에는 캘리포니아 래퍼 중 독보적인 위상과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투팍을 대부분 꼽을 것이고 현재 캘리포니아 출신 중 투팍과 가장 비슷한 음악성과 위상을 가진 래퍼가 누구냐 하면 대부분 켄드릭 라마를 투팍의 후계자로 꼽을 것이다.
하지만 서부의 왕은 투팍의 별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저런 구절을 투팍 본인이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빅이는 뉴욕의 왕이라는 구절을 생전의 곡에서도 몇 번 썼고 무엇보다 왕 컨셉으로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아서 화보까지 찍었다. 그렇기에 리스너들 머릿속에 빅이 뉴욕의 왕이라는 등식이 생겼고 빅이는 최고의 래퍼기에 다들 받아들였을 뿐이다. 동료 래퍼들은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해당 문구가 빅이한테 잘 어울려서 타칭이 되었고 공식 별명이 되었지만 처음 시작은 자칭이었을 뿐이다. 빅이 사후 빈 자리가 된 뉴욕의 왕자를 두고 나스와 제이지가 한판 붙었다는 것도 무용담스러운 과장이다. 실제로 둘은 빅이가 죽기 전인 1996년부터 자잘한 갈등이 있었으며 이후 제이지가 The City is Mine이라는 곡에서 이 도시, 뉴욕은 나의 것이라는 식의 노래를 낸 걸 나스가 아니 꼽게 보고 비꼰 적이 있었을 뿐 실제로 이 뉴욕의 왕이라는 칭호 때문에 싸운 게 아니다. 심지어 나스의 데뷔는 빅이보다 빠르고 그 데뷔 앨범마저 힙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으로 이구동성으로 뽑히는 일매틱이다. 빅이가 나스를 디스할 때도 자신의 데뷔 이전에는 나스가 정상에서 군림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빅이가 일매틱을 듣고 자신의 1집 앨범 레디 투 다이의 구성을 바꿨다는 증언도 있기에 만약에 일대 뉴욕의 왕이 있다면 그건 빅이가 아니라 나스일 것이다. 심지어 데뷔가 빅이보다 늦은 제이지도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며 제이지는 80년대부터 언더그라운드에서 작업하고 빅이와 친분도 있었던 인물이다. 나스나 제이지 모두 빅이와 동시대 사람이지 후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빅이가 1997년 사망했지만 나스와 제이지는 살아있기에 후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이 둘은 빅이의 동료이자 강력한 경쟁자로서 빅이의 랩과 앨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래퍼들이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이는 뉴욕의 왕이라는 별명을 너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기는 문제다. 당대에도 지금도 빅이는 역대 최고의 래퍼들 중 한 명이지만 그렇다고 빅이만이 뉴욕의 왕이었고 나스랑 제이지가 해당 칭호를 받기엔 빅이보다 급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MC들이 절대 아니다. 90년대 뉴욕은 힙합 역사상 가장 뛰어난 MC들의 전성기 시절이었으며 앞서 언급했던 라킴의 갓 MC라는 칭호와 마찬가지로 뉴욕의 왕이라는 별명 역시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다. 빅이는 이 별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자신만의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었을 뿐이지 래퍼들이 빅이의 뒤를 이어 뉴욕의 왕이 되기 위해 디스전까지 벌여가며 경쟁했다는 식으로 믿으면 곤란하다. 즉 뉴욕의 왕이라는 칭호는 빅이한테 어울리는 별명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